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최저치, 올해 겨울 끝나고 봄이 온 이후로 올해 들어와 최저치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아침 날씨가 최저 기온은 뭐 3도 이렇게까지 떨어졌고, 저도 출근 시에 보니까 7도까지 낮아져서 외투를 하나 입고 출근해서 따뜻하게 출근을 한 날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만큼 감기 조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채권 시장이 컬럼버스 데이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발언들 몇 가지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두 가지 건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중국발과 러시아발. 양국이 지금 다 해주고 있네요. 근데 중국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표현하기는 좀 웃기긴 하지만, 중국발로는 저기 있습니다. 지금 방역을 더 강화한다. 네, 3차 전당대회 맞죠? 전당대회 하기 직전에 방역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연휴 기간 10월 초에 연휴 기간 동안에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심장 부인 키우 지역의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한 공습을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매경 1면에서 나온 신문을 보니까 삼성전자 건물조차도, 키우에 있는 삼성전자 건물조차도 공격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규탄을 했고, 우크라이나 지지를 더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대교 폭파에 대한 보복 공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그래서 오늘 채권시장이 사실 굉장히 궁금했던 날이에요. 이 안전자산 선호가 채권시장의 강세를 갖고 왔을 것인지, 아니면은 금리의 전망치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랐을지, 딱 이렇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 딱 부딪히는 자리였는데, 휴장이라서 오늘 아무런 데이터도 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어디로 편중이 됐을까라는 건 내일 가봐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여행객이 4억 2,2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줄었다고 합니다. 19년보다는 무려 39%나 감소했어요. 지난해보다도 더 감소한 상황이고요. 카지노 관련주가 덕분에 급락했고, 원 리조트는 12% 폭락, 라스베이거스 선스, MGM 등 또 7%, 3%씩 각각 떨어졌습니다. 앞서 모두 인사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업 소식 몇 개 더 전하고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리비안이 리콜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7% 급락했고요.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장 전체적으로 보면 장중에 정말 많이 빠졌다가 조금 회복하다 만회가 좀 실패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차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제 전체적인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석유 유가가 떨어졌어요. 9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제일 오른쪽 끝에 보이는 유가 관련 주식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애플은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저는 선전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번 9월달 차량 중국 상하이 공장에 인도화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약세장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일종의, 이것도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뉴스 때문에 아주 정말 많이 빠졌었어요. 장중에는 정말 이거는 폭락 중에 폭락 수준의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반도체 지수가 3.45% 빠졌거든요. 장중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새벽 1시 반에 제가 어제 일찍 잠들어서 1시 반에 잠깐 일어나서 어떻지 하고 봤다가 깜짝 놀랄 정도였죠. 퀄컴이 5.2% 빠졌고, 마이크론 테크놀 2.8%, 어플라이드 멀티리얼스 4.1%, 램 리서치는 6.4%, KLN은 4.7%. 이렇게, 그러니까 장비 공급업체는 더 많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이거보다 근데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빠졌었다는 거, 그나마 들은 게 이 정도였다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들한테는 지금 재앙적인 상황인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저 회사들 중에 마이크론을 제외하고는 D램을 만드는 업체가 없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반도체 주식 빠진 것 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나마 선방을 했거든. 그나마. 그리고 AMD는 전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나마 덜 빠진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악영향을 받습니다만 삼성과 하이닉스가 똑같은 악영향을 받는지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심리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리도 상황들 이제 다시 또다시 이틀 연속 크게 빠지면서 20 그 익스트림 피어로 넘어갔고 지난번에 15까지인가 기록을 했었죠. 자, 이제 여기서 미국 시장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미국 전체적인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1일 하루 차트 살펴보죠. 어제 1일 차트는 보시면 쭉 계속 그 전날도 크게 빠졌었습니다. 전날 쭉 빠지던 것이 연속으로 빠지다가 일단 각성을 하면서 반등을 했어요. 그러나 반등을 이어가지는 못했고 역시나 장 초반 대비로는 조금 밀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일주일짜리 차트 흐름으로 살펴보죠. 전일 고용지표는 나쁘게 나왔지만 실업률이 3.5%라는 기가 막힌 실업률이 나오면서 개파락을 했습니다. 좋은 게 나쁜 거야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이날 개파락을 했고 우하향하던 추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장 중반까지. 그러다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 하고 잠깐 쉬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잠깐 쉬게 됐냐면 전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깨마라 하는 고민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대로 한번 여기서 반등을 했던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좀 끌 겁니다. 고민은 좀 할 것이고요. 이제 어떤 변수에 따라서 이게 깨질 것이냐 지킬 것이냐. 깨지면 조금 골치 아프죠. 밑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밑으로 한 10%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픕니다. 근데 여기서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긴 할 것 같습니다. 안간힘을 이거를 어디서도 오늘 좀 느끼냐면 JP모건의 제레미 다이먼이 앞으로 경기 침체 올 것이다라는 얘기 툭툭툭 던지거든요. 어느 은행입니까? JP모건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자, 이제 이 정도 하면 다 먹힌 것 같아. 좀 적당히 해. 라는 느낌의 발언은 주요 은행의 대표가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시장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팩트셋이 3분기 실적 발표 전망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순이익이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2.4% 정도밖에 진짜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뉴스인데 사전에 주가는 빠졌죠. 그래서 요 정도 하면은 이 주가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요거보다 높게 나오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 이것보다 나쁘게 나오면 진짜 안 좋은 영향, 이런 정도로 팩스텟의 전망을 분석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2.4%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2.4% 증가한다고 한다면 EPS가 거의 제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한 3, 4% 느는다고 해도 전년 대비 내년도 평균가 연환상 기준으로 한 3, 4%의 EPS가 증가한다면 PER 배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에 따른 적정 PER에 대한 고민을 미국 시장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와서 5% 이상의 이익 증가율이 나온다 그러면 그만큼 EPS가 증가하는 게 눈에 가시고 보이는 정도 수준이니까 PER 배수 하락을 조금 저지시키는 영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메타는 그나마 오늘 대형주 중에서 메타는 나쁘지 않았죠. 메타는 신규 VR 기기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자, 연준 인사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4.5%가 맥스냐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페드와치의 11월 금리 인상 폭이 전망치가 75bp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보다 훨씬 더 강화된 78%가 넘는 수준의 사람들이 75bp가 11월 달 초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50bp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연준 인사 발언을 통해서 조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이분은 기존의 한 중립 또는 약간 비둘기 이렇게 볼 수 있죠. 분명히 비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분은 22년도 투표권 없고 23년도 투표권이 있는데요. 이건 연합인포맥스와 김성수 애널의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용시장 일부 약화를 감수하더라도 물가 안정이 최우선 순위의 목표이다. 공급 측면 물가 압력 완화 징후가
관찰되고 있다. 네. 뭔가 관찰되고 있대요. 네, 일단 금리를 긴축적인 수준까지 올려놓은 후 정책 효과를 지켜볼 것이다 라고 요약본을 김성수 애널이 전해주셨고, 연방기금금리가 2023년 초에는 4.5%를 약간 웃돌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간 웃돌 것? 그러면 이번에 75bp하고 25bp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금리를 75bp, 50bp 그리고 한 번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상이 종료되더라도 한동안은 제약적인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연준 예상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통화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광범위하게 늘었다. 지출, 고용 및 투자를 늦추는 금리 인상이 없으면 인플레이션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목표치 2%에 근접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건 지출, 고용, 투자를 늦추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닐 카스카리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닐 카스카리 왜 자산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다. 떨어지니까 그래 해피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자, 여기서 모든 것들이 긴축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연준이 지금 여러 그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페드워치의 그 금리 전망도 강화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야 이거 4.5%가 끝이 아니야 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세게 올라가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은 훨씬 더 세질 것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시장이 이렇게 저조한 상황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조금 덜 센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망 문제는 인플레이션 요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공급 측면에서 약간의 완화 징후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지만 전반적으로는 훨씬 더 강세적으로 비둘기 파인 2분 이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고요.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얘기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물가가 명확하게 둔화되는 징후를 보일 때까지 기준금리는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통화정책발 수요 둔화는 이제 겨우 일부 부분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네, 보이긴 보이네요. 뭔가 어쨌든 일부 부분에서 수요 둔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표치로 다시 이동을 하기 위해 한동안 제약적일 것이다. 이건 뭐냐면 그냥 4점 블라블라 %에서 유지될 것이다라는 얘기했는데 어쨌든 4.5%예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만들어진 컨센의 고점은. 근데 4.5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약간 지금 찰스 에반스 총재가 보여줬습니다. 긴축의 누적 효과가 경제에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최고 경영자가 미국은 지금부터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침체에 빠질 것 같다. 침체 정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유럽은 이미 침체에 빠져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동향지수 9월치가 나왔는데 이전에 118.48이었습니다. 근데 120.17이 나왔어요. 고용 좋아.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때부터 했던 그거죠. 이민 제어, 멕시칸에 이렇게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이민을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민자가 적게 되는 원인이고, 독일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혈주의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기존의 질서가 어그러지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1년에 이민자가 40만 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봄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에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럼 미국도 고용 지표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정규직 또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직장에서의 인력 수급은 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 기업들이 하는 걸 봐서는 그렇잖아요. 빅테크 기업이나 소위 말하는 좋은 기업들이 지금 우리는 이제 소매업체들의 그 해고 소식만, 인원 감축 소식만 들었긴 했습니다만
아마도 정규직 자리는 조금 그 상황이 나빠지고, 이거 미국에 계신 분들 현장에서 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 같고, 서비스업, 그 일반 서비스 이런 완전히 그 현장에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그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이쪽은 굉장히 부족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속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오늘 이제 악재가 완전히 터졌죠. 지정학적 이슈 빵빵 터지고, 중국도 막 우리 입장에서는 야, 꼭 저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저러고 있는데, 긍정적인 뉴스 하나는 또 전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9월 CPI 전망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습니다. 자, 근원 CPI, 코어 CPI가 지금 컨센이 뭐냐? 6.6%입니다. 지난번에 코어 CPI가 얼마였냐면 6.3이었어요. 6.3. 근데 지금 6.6으로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헤드라인, 그냥 일반적인 그 식료품과 에너지까지 다 포함한 헤드라인은 8.1%를 예상합니다. 지난번엔 8.3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8.1을 예상합니다. 별로 안 떨어졌어요. 8.1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근원 CPI는 오히려 더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슬슬 떨어지고 있는데 9월치의 근원 CPI가 더 올라간다고? 재미나는 걸? 물론 렌트비가 더 올라갔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올라가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뉴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CPI 때 왜 그렇게 크게 당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0.1 정도에서 0.2까지로 컨센이 그 CPI 발표되기 전에 확 낮아졌어요. 이제는 떨어진다 CPI.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나왔지. 그러니까 박살 난 거예요, 시장이.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시장의 애널리스트 컨센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컨센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높게 나올까? 나쁘게 나온다는 건데, 높게 나온다라고 바뀌고 있는데, 실제로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약간 환호하겠죠. 단기적으로. 일단 단기적입니다. 모든 거는 단기적으로 환호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랠리를 뽑는 건 피봇이 보여야 랠리를 뽑을 겁니다. 즉 연준이 더 이상 강하게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시장이 랠리를 쫙 뽑게 되지 않겠는가. 근데 연말까지는 지금 그런 태도 안 보여주겠다고 작정을 했고, 내년 연초까지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틈만 있으면 오르려고 하지만,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올리려고 하지만 그 틈을 연준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태도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면 꺾이고, 올라가고 꺾이고 하는 게 당분간은 미국 시장에서의 일상이 될 것이다 라는데, 하나 어쨌든 시장 심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이게 불타게 오를 수도 있지만, 불타게 오르면 또 연준은 때릴 것이고, 이 아주 좁은 가두리에 점점 갇히고 있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2분기 기업 실적이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서 방향타를 정해줄 겁니다. 실적이 좋으면 약간 위로 상향하면서, 물론 꼭지점 정해져 있어요. 지난번 6월달 반등의 꼭지점이 이번에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이상 올라가기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더 많은 제약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하방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기업 실적에 달려있다. 기업 실적이 지금 팩트셋에 나오는 컨셉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대체적으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